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4차 추경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합의를 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하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국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준범 기자. 자, 본회의가 밤 늦게 열리는데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네, 추경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예결위 회의는 약 30분 뒤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합의안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10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10시 반쯤이면 추경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 세부 내용을 보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는 16세에서 34세 그리고 65세 이상에만 2만 원씩 지급됩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1,840억 원을 쓰기로 했고 야당이 요구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에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했습니다. 돌봄 지원 대상은 중학생 가정까지 확대됐고요.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법인 택시기사 경우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 이후 이례적으로 서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우리 간사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야가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장면이 낯설기까지 한데요. 사실 입장 차이가 커서 오늘 통과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양당 모두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오늘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쟁점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통신비 보편 지급에 반대하는 야당 주장을 정부 여당이 수용하면서 물꼬가 트이게 된 건데요.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도 추경을 빨리 협의해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발목 잡기라는 역풍이 일 것을 우려해 일부 요구를 관철시키는 선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결국 통신비를 선별해서 지급하는 대신 돌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넓히는 절충을 본 겁니다. 재난지원금 대상 업종도 확대했는데요.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지급하는 건지 김민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지급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동특별 돌봄비입니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은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계좌로 별도 신청 없이 2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르면 금요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추가된 중학생 가구의 경우 계좌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해 추석 직후 15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50만 명도 이르면 이번 주에 돈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고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서류 제출 없이 1차 때 받은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약 300만 명의 소상공인들도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지원 대상자에게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라는 문자를 발송할 예정인데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24일, 홀수이면 25일에 신청할 수 있고 주말인 26일부터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이 끝나면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 금지 업종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세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에서 준비한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아직 취업을 못한 20만 명에게도 50만 원이 나오는데 문자를 받고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하면 추석 전에 대부분 받게 됩니다. 모든 지원금이 추석 전에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올해 창업해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고용안전지원금을 새로 신청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서류 확인이 필요해 추석 이후에 지원금이 나갑니다.
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교육청에 따로 신청을 해야 하고 실직이나 폐업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금도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정부가 원래 오늘부터 전국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려다 어젯밤 급하게 중단시켰습니다. 주사액 중 일부가 냉장 온도가 아니라 상온에 노출시킨 게 확인되면서 행여 약품에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판단에 따라서 급하게 내린 결정입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서울 마포구의 한 소아청소년과 입구에는 독감 무료 접종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독감 주사를 맞기로 한 손님 60여 명의 예약은 전부 취소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문의 전화도 많이 하시고 소식 알지 못하시고 오셨다가 헛걸음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독감 백신은 무료 접종 대상인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위한 물량으로 500만 명분에 해당합니다. 독감 백신은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2도에서 8도의 온도로 냉장 보관해 유통돼야 합니다. 백신을 각 의료기관에 유통하도록 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신성약품. 그런데 신성약품이 백신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두거나 상온에서 확인 작업을 하다 상온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저희에게 보고한 거는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가 돼서 확인이 됐다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효과가 떨어지는 등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온에 노출되게 되면 품질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 제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에 들어있는 효능을 나타내는 어떤 단백질의 함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문제가 된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등 품질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한 뒤 접종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안전성을 검사해 봐야 하는 주사액은 모두 500만 명이 맞을 양입니다. 만약 문제가 확인돼서 전량 폐기할 경우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차단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성약품이 어제까지 병원 등 현장에 납품한 독감 백신의 양은 모두 500만 명 분량. 13살에서 18살 사이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접종 대상이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된 백신과 정상 백신의 혼용을 우려해 일단 백신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백신의 품질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을 즉시 중단하였고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서는 품질을 검증한 후에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은 2주 남짓. 조사 결과에 따라 백신에 문제가 없다면 접종이 즉각 재개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의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되는 1,900만 명분 백신 중 500만 명분을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백신의 생산 시간입니다. 500만 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설비는 충분하지만 배양과 검정 과정 등을 거치다 보면 2달에서 3달이 걸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독감 백신은 유정란이든 세포 배양이든 둘 다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출하가 되는 시기는 12월 말, 1월 초 정도가 될 텐데 이미 독감이 한창 유행하고 있을 한겨울에야 생산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예고되고 있어 백신 수급이 늦어질 경우 방역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신성약품이 공급한 물량을 제외한 다른 경로로 공급된 백신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백신부터 접종을 재개해 접종이 지연되는 사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 사흘 연속 두 자릿수이고 수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역시 2.5단계 거리두기의 효과이면서 그만큼 강력한 거리두기를 일상에서 늘 실천해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가운데 총리실 직원이 확진되면서
정세균 총리까지 검사를 받았는데 조금 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이 있는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이 일시 폐쇄되고 소속 부서 직원들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총리실 산하 민정실의 한 국장급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국장은 지난 7일 접촉한 사람이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아니었지만 정세균 총리도 국무회의를 마치자마자 진단검사를 받았고 조금 전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부산 연제구에선 다단계 사업으로 추정되는 건강용품 설명회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모두 13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서울, 울산, 충북 등 거주지도 다양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지속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감소세에 방심하면 안 되겠고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듯이 산을 내려갈 때 하산길이 더 위험한 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감염된 뒤 또 감염되는 재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홍콩, 미국, 에콰도르, 인도 등 전 세계의 재감염 사례 6건과 함께 전체 일반 감염 대비 0.04% 정도가 재감염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유럽 질병관리청의 추산을 언급했습니다. 단순 확률로 계산했을 때 2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국내에서도 9명의 재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재감염은 특히 연령대와 상관없이 면역 유무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젊은 층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박 의원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해 충돌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해명에 대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공개 경쟁 입찰이라 특혜나 압력으로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한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만 맞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 가족회사가 지난 10년간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 입찰로 따낸 공사만 5건, 금액으로는 473억 원, LH에서 따는 공사 693억 원의 68%에 해당하는데 박 의원의 말처럼 공개 경쟁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어떤 기술 공법을 사용해라라고 지정하면 그것은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일지 모르지만 수의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합법적인 특혜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 의원은 박 의원 가족회사의 과거 입찰 담합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 취수장 이전 공사 입찰 담합이 바로 그 예입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 관행이라고. 이런 박 의원이 입찰 담합 회사들을 삼진아웃시키는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 건 사익 추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박덕흠 의원이 과거 김용균법 제정 당시 입법을 방해했다며 환노위 활동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 더 보장하기 위해서 환노위에서 법안을 개정할 때 박덕흠 의원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얏 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쓴 게 아니라 오얏을 모조리 훔친 것이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제 긴급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국민의힘은 외부 인사를 당의 윤리관으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충돌 사례는 민주당에도 많다며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하자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보다 가족회사의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런데 저희가 이 가족회사의 수주 내역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추세가 전혀 달랐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대로 전체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정작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매출의 추세는
최근 들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앞서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보다 오히려 매출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뒤 전년보다 60% 수준으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이해 충돌 논란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당선 후 특히 국토위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박 의원 일가 기업의 국토부 산하기관 수주 액수만 따져보면 추세가 전혀 다릅니다. 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 의원 일가 회사에 공사를 발주한 국토부 산하기관은 도로공사와 LH 등 5곳. 이 기관들로부터 올린 매출액을 보면 2012년은 244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26%, 이듬해엔 374억 원으로 32%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2014년과 2015년 저조했던 수주 비율은 2016년 9%를 기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해 19%, 올해 7월까진 40%를 넘겼습니다. 박 의원 주장대로 전체 매출액은 감소 추세였다 해도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올린 매출 추세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박 의원이 국토위 간사를 맡은 뒤인 2018년 이후만 분석해보면 매출액은 2018년 643억, 2019년 664억, 올해 7월까지 363억이었는데 같은 기간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의 매출은 24억에서 128억, 148억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피감기관의 공사를 적극적으로 수주함으로써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박덕흠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 회사들이 꾸준히 수주 활동을 해왔던 기관일 뿐이라며 이해 충돌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 수출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불량이라서 사용이 중단됐다. 이런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해당 업체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문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메릴랜드주가 진단 키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부족 사태가 빚어졌던 지난 4월, 미국 메릴랜드 주정부는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 분량을 긴급 수입했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직접 공항에 나와 물건을 맞았고 한국어로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지역 일간지가 요양원 검사에서 수십 건의 가짜 양성 반응이 나와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 측이 한국산 진단키트 사용을 중단했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국내 몇몇 일간지들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한 일간지는 당시 50만 회분을 우리 돈 104억 원에 수입해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의 사위로 불리며 화제가 됐고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K-방역 성과로 홍보했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릴랜드주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60일간 아무 문제 없이 20만 건 이상의 검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매일 활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업체도 진단키트에 문제가 있어 사용이 중단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연구소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진단하는 실험을 해봤는데 불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사용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용 진단 키트예요. 이걸 가지고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체크를 해보니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위양성 논란이 일어났고 메릴랜드 대학 측도 해당 업체의 진단키트 검사는 만족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은 오늘 아침에 받은 이런 성명서보다는 왜 불량이 나왔냐, 그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이런 식의 메일이 오는 게 맞겠죠. 외교부도 해당 진단키트 사용에 이렇다 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K-방역의 신뢰도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썼던 국내 보도로 해당 업체의 주가는 온종일 출렁였고 결국 4%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사건에 자신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육성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최 씨 측이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한 거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거는 벌써 2000년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자신이 개입돼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은 한 일간지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나온 지인은 윤 총장 일가를 수사해야 한다고 나선 인물들과 함께 움직이는 사이로 불현듯이 전화가 와서 의도적으로 답변을 유도한 뒤 전화를 끊었다는 겁니다. 유도성 질문에 당했을 뿐이라는 설명. 하지만 MBC가 입수한 당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최 씨 측의 반박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의기투합하는 내용이 줄을 잃었고 팔자 편하게 내가 절대 어떤 경우도 난 이 X를 그냥 안 놔둬. 그러니까. 전화를 끊은 것도 아니었고 통화의 맺음도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래요, 회장님. 아무튼 회장님 잘 얘기 한번 해보셔. 예. 해당 지인과 최 씨는 수시로 만나거나 통화를 하는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이 또 다른 날 직접 만나 1시간 20분 동안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여러 사업 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위조 잔고증명서에 연루된 저축은행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압수수색 정보까지 은밀히 공유합니다. 혼자 말고서 탐도 없이 싹 긁고 갔어. 싹 긁고 갔어. 그 정부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정부에서. 최 씨 측은 중앙일보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투자로 딸 김건희 씨와 최 씨 모두 돈을 많이 잃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구체적인 거래 내역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의 신수아 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요? 저희 어제 중앙일보랑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 전화드렸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해서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하신 것 관련해서 기사를 썼었는데요. 검찰은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5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오는 25일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사업가 정대택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한 시민단체는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처벌 시한이 다음 달 10일 끝난다며 오늘 수사 촉구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의 후폭풍에 휩싸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번에는 지난 총선 후폭풍에 빠져들었습니다. 총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상직 의원의 측근 2명이 구속된 건데요. 이 의원 역시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 입지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정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이번에는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물의를 빚었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관과 고등학교 후배 등 모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어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자는 이미숙 전주시 의회 부의장의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됐는데 전북도 선관위는 문자가 PC에서 보내진 걸로 보여 이 부의장에게는 혐의점이 없다며 고발해서 제외했습니다. 구속된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의원은 사법 처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와는 별도의 사건들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직 의원은 지난 2월 전주 모 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당시 현역이었던 정운천 의원을 꺾기 위해 자신을 보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3년 동안 청와대 모시고 있어요. 가서 그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이 의원은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북의 지방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사전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제명 처분이 내려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의원 신분 유지에는 지장이 없어 보여주기식 징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꼬리 자르기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는. 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1,500명의 이 직원들은 또다시 사측 버림에 이어서 정부 버림을 또 받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상직 의원은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은혜, 민혜, 은근히 백지에서 고생들 많지. 이번에 추석에는 안 내려와도 다 알고 있으니까 건강에만 잘 있으면 그것보다 더 바랄 게 없다. 큰아들 홍기라, 또 큰며느리 정아, 그리고 둘째 아들 승철이, 둘째 며느리 신영이, 영건이, 동건이, 민이, 지훈이, 신영이. 추석 명절 각자 누구 집에서 잘 쉬고 코로나 끝나면 건강한 모습으로 할아버지 만나자. 이태봉아, 우리 큰 아들 거저기로 이제 내인중에 거저가고 오니라 지금은 이러고 치국이가 저한테. 경씨가 보고는 싶다마는 이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오지 말고 아버지 지사 때나 오니나. 응? 코로나가 언제 떠날까이? 그랑께. 언제 떠난다오? 추석 차례 때는 보통 한 100여 분이 제사에 참사를 하세요. 그 멀리 도시에 나가 계시는 후손 어른들 보고는 원래는 정부 시책에 호응해서 오지 말고 딸들, 아들들, 또 동생들 그 매년 와서 준비하고 하느라고 그 힘도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객지에서 추석 잘 쉬고 건강 추스리기 바란다.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르신분들도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걱정도 되고 아기도 있어서 못 내려가게 됐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다음 명절에는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보고 싶어요. 참진드기라는 벌레입니다. 이 진드기한테 물렸을 경우 아직 치료제가 없다 보니 치사율이 10%가 넘는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올해만 벌써 20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진드기가 깊은 숲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한 공원입니다. 사람 키만큼 높이 자란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채집망으로 풀숲을 훑어봤습니다. 채집망에 깨알 만한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움직이고 있습니다.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작은 소피 참 진드기들입니다. 풀밭 이런 데 많거든요. 풀밭에 있다가 뭐 야생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그게 붙는 거죠. 붙어가지고 얘가 이제 이동을 하고 흡혈을 하고. 한강 주변의 또 다른 공원. 산책길 옆 풀숲에서도 참 진드기가 발견됩니다. 특히 올해는 다 자란 성충보다 크기가 1mm도 채 되지 않는 유충이 많이 채집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진드기 개체 수는 평년보다 줄었지만 이후 진드기들이 산란을 하면서 유충 수도 급증한 겁니다. 성충뿐 아니라 어린 유충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고 사람도 물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3,000마리 정도 잡았을 때 보면 바이러스 감염률, 그 양성률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낮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걸리면 고열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신장과 심장을 포함해 여러 장기가 기능 저하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SFTS에 마땅한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는 겁니다. 올 들어 SFTS에 감염된 환자는 155명, 이 중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13%에 이릅니다. 주로 밭이나 목장에서 일하는 도중에 참 진드기에 물린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지만 등산, 산책, 성묘,
산나물 채취 같은 야외 활동을 하다 감염된 경우도 17%나 됐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산책할 때 반려동물이 참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던 수의사가 2차 감염돼 중증에 빠지는 의심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뇌염이랑 뇌수막염 생겨가지고 입원한 지 10일만 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 혈소판 수치가 되게 낮은 아이가 저희 병원에 리포트에서 응급으로 내원해가지고, 근데 제가 아마 CPCR 하면서 옮은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외출해서 돌아오면 옷을 털고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 뒤 2주 내에 고열이나 소화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방역당국은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상대의 패가 뭔지를 알 수 있는 특수 장비까지 동원해서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지역신문의 기자가 주도를 했는데 판돈이 수억 원대였고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군의 한 컨테이너 사무실. 한 지역신문의 장흥 주재 기자인 50대 남성은 매달 이곳에서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1년 넘게 열린 도박판에는 매번 거액의 판돈이 걸렸고 후배들이 데려온 지인들이 참가했습니다. 그전부터 알고 있는 애들이 게임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가끔 막 싸움하고 성질내고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쪽으로는 의심돼요. 그거 있죠. 하지만 결국 돈을 따는 사람은 도박판을 연 기자와 공범인 후배들. 중국산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 도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특수 장비가 설치된 화투패와 스마트폰만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아주 작은 칩이 내장된 특수 화투를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비추면 귀에 있는 소형 이어폰을 통해 상대패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내재를 써갖고 기로 전송되면 그걸로 차를 알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10명. 피해 금액은 8억 원에 달합니다. 사기 도박에 속아 거액을 잃은 피해자 가운데는 전남도 교육청 등 공무원 2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뒤늦게 사기 도박에 속은 것을 알게 된 공무원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 기자는 교육청에 찾아가 도박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이 수많은 돈을 잃었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어떤 중에 저희들이 내사에 착수하던 중 피해자들로부터 정식 고소장이 접수돼요. 검찰은 사기 도박을 주도한 기자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전동 킥보드 어느새 50만 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인기를 끌지만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조해서 차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킥보드가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이동수단의 불법 개조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법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단속 카메라를 지나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량들 옆을 무언가가 빠르게 앞질러 지나갑니다. 전동 킥보드입니다. 킥보드가 다음 교차로까지 370m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은 19초. 시속 70km로 질주한 겁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를 승용차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는 킥보드도 있습니다. 이 킥보드는 야간에 사람 둘이 올라타고 올림픽대로를 내달립니다. 뭐야 이거? 어머머머머머머 여자 둘이야. 현행법상 시속 25km가 넘는 전동 킥보드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 중인 킥보드 96개를 조사한 결과 최고 시속 49km인 제품을 포함해 총 8개가 제한 속도를 초과했습니다. 연평균 판매 대수 12만 대를 대입하면 해마다 10,000대 가까운 전동 킥보드가 속도 제한이 풀린 채 달리는 셈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좀 저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인증 장치가 조금 다르게 제조돼서 판매될. 더 큰 문제는 불법 개조입니다. 인터넷에선 속도 제한 푸는 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따라해보니 24km이던 최고 시속이 금세 28km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속도를 높인 전동 킥보드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
전화해 봤습니다. 55 정도까지 나가요.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해제를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직접 했어요. 하지만 불법 개조를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 전기 자전거조차 불법 개조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 자전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무단 개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브레이크는 한 개뿐. 구조상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 시 중상을 당하는 비율이 10.8%로 자동차의 4배에 달합니다. 실제 실험해보니 제한 속도 이내인 시속 24km로 달리다 정지선을 보고 멈춘 경우 제동거리는 4.2m, 안전기준 5m 이내였지만 속도를 시속 28km로 조금 높이자 제동거리는 5.8m로 1.6m나 늘어났습니다. 50km까지 올라간다면 제동거리의 거리는 약 20m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나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앞에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까진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 오는 12월부터는 13살 이상이면 아무나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이 책임을 떠밀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은 최근 킥보드 등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올해 통과된다 해도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 최소한 내년까지 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네, 중국은 코로나19를 이미 극복했다면서 지금은 그 과정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코로나19 종식이 맞는지 하는 논란이 아니라 이 드라마가 여성의 희생을 축소하고 폄하한다는 애초에는 예상하지 못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욱 급파원이 보도합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된 우한에서 차량 운전자를 지원받는 자리. 남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연한 표정으로 손도장을 찍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눈치를 살피며 그냥 앉아 있습니다. 按照上级的要求还差1个人呢。咱们这个报名的都是男同志，是不是女同志也出一个呀？ 요청을 받은 여성은 거절합니다. 我真不行，儿子和闺女都从外地回来，我这一大家子等着我过年呢。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한 각계각층의 영웅담을 그린 이 드라마는 지난주부터 CCTV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위험을 회피하려는 듯 그려진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SNS에는 사실을 왜곡했다, 여성에게 모멸감을 줬다, 낙후된 사고다, 방역 최전선에 나섰던 여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반발과 함께 방영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올라왔습니다. 看的电视剧怎么看不到女性呢？她这个是有一点败笔了。可能是没有这女性，作为一个就是没有女性的报名，我觉得是有一点不舒服。 드라마일 뿐인데 너무 민감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占到了整个医务人员、医疗队的2/3，他们在患者的救治当中发挥了非常重要的作用。 실제로 군인, 경찰 등 전 부문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적지 않았고 우한으로 떠난 많은 여성 의료진들이 각오를 다지며 머리를 하얗게 밀었습니다. 头发虽然没有了，但是过几年会长出来的。 그랬던 정부가 정작 직접 만든 드라마에서 여성 차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절반이 넘게 방영된 이 드라마는 바닥에 가까운 평가 점수를 받았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당국은 평점을 매기고 댓글을 다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달 초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면서 14억 모든 인민이 영웅이라며 국가적 단결을 강조했던 중국 정부로선 뜻하지 않게 불거진 성차별 논란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하루 10,0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페인에선 방역 대책을 놓고 때 아닌 계급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극장에서 표가 저렴한 곳은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도록 좌석을 배치하는가 하면 빈민 지역에만 이동 제한을 강화해서 반발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왕립 오페라 극장.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관객들이 끊임없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가 들려오는 것은 관객들이 가득 메운 극장의 5층 좌석.
표가 가장 저렴한 5층 관람석만 거리두기 없이 표를 판 것에 항의하는 박수 소리입니다. 실제 표가 비싼 1층 중앙석과 2, 3층 박스석을 보니 거리두기를 적용해 좌석을 띄워놨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시위에 결국 베르디의 오페라는 1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극장 측은 관객 수를 75% 이하로 제한하는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며 무마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SNS에는 타이타닉 3등 칸에 탄 것 같았다는 항의부터 방역 수칙에도 계급을 나누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마드리드 빈민가에서도 차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드리드에 이동 제한령을 내렸는데 주로 빈민층과 이민자들이 밀집한 지역에 집중된 겁니다. 위반하면 최소 83만 원에서 최대 8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며 검문소 수십 곳을 설치하고 경찰도 집중 배치했습니다. Y te digo porque además aquí hay mucha gente que no tiene ni siquiera cartilla de banco. Cuanto más si te van a poner multas, ¿de dónde lo van a sacar? Si no tienen apenas ni para comer.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많은 곳에 봉쇄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Porque si tenemos que desplazarnos desde estas zonas que tienen más incidencia a otras zonas de baja incidencia, lo vamos a revertir. El metro va hasta arriba. 마드리드의 나름 계산된 방역 조치에도 확진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와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출장 마사지를 받겠다는 남성들을 상대로 미리 돈을 받아서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는데 여기에 걸려든 남성만 3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40억이 넘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작년 11월 30살 남성 A씨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출장 마사지 광고인데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시간대별로 해서 60분, 120분 코스가 나눠져 있었고요. 금액은 15만 원, 그다음 30만 원. 신청을 하자 곧바로 업체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예약금 입금해주시고. 곧이어 한 여성에게 걸려온 전화. 오빠 저 한 10분 있으면 도착하는데요. 이미 예약금 10만 원을 보냈지만 갑자기 보증금을 또 요구합니다. 처음엔 입금자명을 홍길동 구매라고 그대로 적으라더니 이내 홍길동은 이름을 예시로 든 거고 본인의 실제 이름을 적어야 한다고 말을 바꿉니다. 사기임을 눈치챈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 원하는 방향으로 신고를 하든 계좌 추적을 하든 하셔갖고 회수 처리 받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남성은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홍길동으로 입금한 사람은 모두 310명, 송금한 돈은 43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사기 조직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자금 관리 총책을 시작으로 32명이 검거됐고 이 중 10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발생이 되면은 이 돈을 다시 이제 받기 위해서 환불받기 위해서 피의자들이 시키는 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수익금 중 12억 5천만 원에 대해 처음으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해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도피 중인 조직원들을 인터폴 수배하는 한편 달아난 국내 조직원들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몇 년 전 조선시대 공주가 사용했던 화장품이 출토된 적이 있었는데요. 청화백자로 만들어진 화장품 용기는 물론이고 당시 사용했던 화장품의 전통 성분이 현대 기술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말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굴된 무덤에서 석함이 발견됩니다. 석함 속에는 청화백자로 만들어진 작은 화장품 단지와 분말, 액체 성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까지 갖춘 완벽한 단지 10여 점은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청나라와 일본에서 제작된 당대 최고급 도자기로 기품이 배어 있습니다. 이 화장품의 주인은 화협옹주, 미모가 뛰어났지만 20살에 요절한 조선 영조의 7번째 딸, 사도세자의 누나였습니다. 그때는 방부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해서 소량으로 제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조그맣게 제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립고궁박물관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민관 협력으로 화여봉주가 사용했던 전통 화장품이 270여 년 만에 현대식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 속에 함께 하게 됐다는 부분에서 역사적 가치가 실현된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은은한 푸른빛 문양이 담긴 청화백자의 용기가 재현됐고 밀랍과 홍화 추출물로 만든 립밤과 쌀 추출물을 넣은 현대식 분, 동백기름을 이용한 크림 등 제품마다 전통 성분들이 담겼습니다. 출토된 화장품 속 성분과 문헌을 바탕으로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은 제외했고 약한 발색력과 쉽게 부패하는 문제점 등은 K-뷰티의 기술력을 접목해 해결했습니다. 전통 방법대로 저희가 만들어서 재현했고요. 진짜 화장품의 성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현대식 화장품에서 해당되는 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고 이렇게 재탄생된 화장품들은 올해 말쯤 프린세스 화엽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대가 결국 금기로 여겨지던 왕실 개혁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몇 년째 이어지는 군부 독재, 또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즐기는 국왕에 대해서 실망감이 폭발한 건데 모레 또 한 차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태국 수도 방콕의 왕궁 앞 사남 루엉공원. 왕실 개혁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2만여 명이 일제히 반독재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식을 들어 보입니다. 2014년 군부 쿠데타에 반대해 일어났던 민주화 집회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7월 대학에서 시작된 반정부 집회에는 이제 교복 입은 청소년, 중장년층까지 가세하며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ข้อเรียกร้องคือให้หยุดคุกคามนักเรียนค่ะแล้วก็ปฏิรูปแบบว่าเปลี่ยนแปลงระบบกฎที่มันแบบว่าล้าหลังใหม่แล้วก็ปฏิรูปเรื่องการศึกษาด้วยค่ะ 이달 들어선 태국에서 수십 년째 금기시돼 온 군주제 개혁 요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คือการไล่ระบอบประยุทธ์และการปฏิรูปสถาบันกษัตริย์ให้ได้ใช่ไหมคะทุกคน 2016년 왕위에 오른 태국 국왕은 전임 국왕과 달리 문란한 사생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피하겠다며 20명의 여성들을 데리고 독일의 유명 휴양지에서 호텔을 통째로 빌려 몇 달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국왕은 또 취미생활을 위해 소유한 항공기 38대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7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레드불 창업주 손자의 뺑소니 사건이 권력층의 조작으로 무죄가 됐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젊은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위대는 10개 항으로 이루어진 왕실개혁안까지 만들어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เรารู้สึกว่าอยากเห็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เปลี่ยนแปลงในเป็น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ที่แบบยิ่งใหญ่กว่านั้น 하지만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난 주말 시위대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바닥에 설치한 동판도 하루 만에 철거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5년형이 가능한 왕실 모독죄로 엄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위대는 오는 24일과 다음 달 14일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도중 자신의 앞을 달리던 선수가 실수로 코스를 벗어났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전력을 다해서 뛸 텐데요. 하지만 스페인 철인 3종 대회에서는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인 3종 경기 대회. 마라톤 결승선을 100여 미터 앞두고 선수들이 마지막 타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위로 달리던 영국 선수가 갑자기 철책으로 돌진합니다. 코스를 착각한 건데요. 영국 선수가 철책에 부딪혀 주춤거린 사이 3위 자리는 그 뒤를 쫓던 스페인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순위가 정해지나 싶은 순간 뭔가 이상하죠? 스페인 선수가 주춤 뒤를 돌아보더니 결승선 앞에 우뚝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뒤처진 영국 선수가 다가오자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도록 하는데요.
스페인의 디에고 멘트리다 선수가 실수로 자신에게 추월당한 영국의 제임스 티글 선수에게 순위를 양보한 겁니다. 두 선수는 경기 후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멘트리다 선수 덕에 동메달을 딴 티글 선수는 경기 후 자신의 SNS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결과와 기록만이 전부인 스포츠 세계에서 이 장면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며칠 사이 600만 회 이상 영상이 재생됐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So here's an awesome story. Just never see in other type of sports. It made me cry. I just like integrity. You're my dude, Diego. I appreciate you. 대회 주최 측은 멘트리다 선수에게 명예 3위 입상자 자격을 주고 티글 선수와 같은 300유로의 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멘트리다 선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쏟아지는 언론의 관심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코치들로부터 배운 대로 한 것일 뿐이라며 그저 평범한 행동이었다고 겸손해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정치권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운을 뗐는데 야당 대표가 찬성하면서 법률 작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재계는 화들짝 놀라서 급하게 국회를 찾아가서 반발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 대체 뭐길래 이러는지 먼저 정치권의 움직임을 배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대주주보다 일반 주주의 뜻을 반영해 감사위원을 뽑도록 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계는 경영권 위협이 커지고 기업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며 우려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경제계와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계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데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용만 회장은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과의 만남의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 김 위원장 역시 공정경제 3법이 경제에 큰 손실이 날 법은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 달랬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관련해 가지고서 이 공약을 내가 만든 사람인데 그때 만든 공약은 지금 법안보다도 더 강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큰 방향에서 여야 당대표의 의견은 같아 보이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 기류가 변수입니다. 보수 정당이 기업 규제 법안에 찬성하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인식이 상당수입니다. 법안을 다룰 국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와 통화에서 이 법안으로 투자 여력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다.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런 내부 반발을 의식한 듯 김종인 위원장은 당에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자면서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는데 앞으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공정경제라는 단어로 예상 가능하지만 규모가 좀 있는 기업 집단이나 힘께나 쓰는 기업인들한테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실제로 재계는 그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재계가 걱정하는 건 무엇이고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여기에 야당 대표까지 법률 검토에 찬성한 이유는 뭔지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수기,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이사회를 비꼬는 말이죠. 원래 이사회란 경영진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구인데요.
오너의 입김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1년간 기업 이사회의 원안 찬성 비율은 99.64%, 사실상 100%입니다. 검찰 기소의 배경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도 이사회 만장일치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바로 이런 이사회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들 중에 선임하는데요. 앞으로는 독립성을 위해 별도로 뽑은 뒤 그 사람을 이사회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뽑을 때에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회가 오너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계는 예민합니다. 감사위원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간 투기자본이 이사회에 들어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적대적 M&A에 회사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사건건이 이거는 뭐 절차가 잘못됐다. 옛날 자료 내놔라.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감사위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기밀 서류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3년 전부터 시행 중인 대형 금융사들을 보면요. 지난 3년간 경영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적대적 M&A 모두 없었고 올 상반기 금융지주 순이익만 7조 원이 넘어 경영 실적도 좋았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를 반대하는 거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은 투기자본이 진짜 추천한 거라 그러면은 다른 주주들이 반대해 주겠죠. 또 다른 상법 개정안 이슈는 다중대표 소송제. 원래 자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 자회사 주주들 또는 모 회사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모 회사 주주도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빼돌리는 걸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 모 회사의 대주주나 대주주 자녀들이 자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그렇죠. 예. 회계 처리나 실제로 횡령 문제나 이런 게 벌어져서 그렇거든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더 엄격해집니다. 지금은 규제 대상이 상장사의 경우 총 수일가 지분 30% 이상 기업이지만 이걸 20% 넘는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또 가격 담합, 입찰 담합에 대한 고발권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이었던 걸 풀어 검찰도 자체 수사와 고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검찰하고 공정위하고 양쪽의 수사를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검찰 눈치 보면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기업 문화와 체질을 바꿔놓을 공정경제 3법. 큰 변화를 몰고 올 혁신적인 법안이자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만큼 경제 민주화의 대의를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코로나19와 일상을 공존하는 요즘도 버스는 운행이 되고 거리는 깨끗합니다. 우리의 이런 일상 뒤에는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이 있는데요. 남들과 거리를 두고 싶어도 둘 수가 없는, 그랬다간 우리 사회가 작동을 멈추고 누군가의 생명까지 위태로워지는 필수 노동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지상옥 씨는 방문 돌보미를 쉴 수가 없습니다. 환자들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증 치매와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84세 어르신. 챙겨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다 드시는 거 이렇게. 여기에 조화를 또 들어가는 거지. 하루에 이것까지. 이거를 지금 선생님께서 다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안 오면 안 되죠.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식사도 혼자 해결 못하세요. 제가 그래서 조금만 늦으면 더 막 불안한 거야.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수년째 음식을 거부하는 환자를 상대하는 식사 시간은 마치 전쟁 같습니다. 나 이제 안 먹고 싶어. 한 숟가락 잡숴야지. 안 돼, 어머니. 아유,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거 안 먹어요. 옳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겨우 입안에 들어간 밥을 도로 뱉어내면 사방으로 튄 침과 음식물 찌꺼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려지야. 죽겠다. 저리 가야 이제. 뱉으면 어머니 또 잡숴야 돼. 빨리 먹어서. 알코올 중독, 치매, 당뇨병을 앓으며 혼자 사는 이 환자 역시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밥도 먹고 병원도 갈 수 있습니다. 나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은인이라고 지었잖아요. 은인이라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보호사님 안 오시면은 안 되죠. 우리 딸 같아요. 와서 밥을 다 하고 나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주니까 없어서는 안 되지. 요양보호사 말고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면 접촉과 노동을 중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민의 발인 버스 운전기사들. 매일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며 감염의 두려움 속에서도 운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있죠. 그런다고 근무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바로 옆에는 오염물을 청소하고 환자를 이송하고 경비를 서는 병원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돌봄, 배송과 물류, 교통 분야 종사자 등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역할이 커진 필수 노동자들 상당수가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맨날 위험에 노출돼 있어도 뭐 위험수당이라든가 월급도 시급이잖아요. 8,000원에 시작해서 이제 10,000원 좀 넘어요. 11,000원 정도. 12년 동안 이렇게 하고. 버스 기사도 손님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느라 매 순간 긴장해야 하고 환기와 방역 등 일은 더 늘었지만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험 수위만 더 높아진 거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근무 여건과 안전 환경이 악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진들과 같은 공간, 같은 위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처우는 상대적으로 더 나빠진 병원 노동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업무가 더 많이 가중됐죠. 음압병무를 하면은 간호사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가 이제 도시락 배달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하고 없었던 업무가 한 9가지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보면 되죠. 감염 위험이 높지만 그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방에 30-40명씩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의 휴식 시간마저 위험에 노출된 청소 노동자들.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이 공간마저 없앤 병원도 있습니다. 2.5단계 하고부터는 각자 쉬는 공간도 없이 각자 자기 일하는 자리에서 그냥 대충 쉬라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이든 어디든 앉았다가 시간 되면 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고용 불안까지 더 커졌습니다. 아 무슨 위험수당을 줘요. 이 와중에 사람을 줄이신다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돈이 안 된다고.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안 온다고. 만약에 되면 격리 조치와 임금도 안 주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 통보를 받은 상태예요. 외국에선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 노동자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면서 각종 보호와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캐나다는 최대 16주간 140여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미국은 필수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간접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필수 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기준도 불분명하고 사회적 인식도 부족합니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필수 노동자를 위한 지원을 논의 중인데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보호장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인데다 구청 차원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 차원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법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필수 노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공통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된 거잖아요. 필수 노동이 멈추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무너집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죽어요. 우리가 안 오면 안 되거든요. 뭐 코로나가 아니라 아마 더한 중병이 있어도 아마 우리는 와야 될 거예요. 코로나 시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더 많은 노동을 하거나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민경욱, 김진태 드라이브스루 집회인데, 자, 드라이브스루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탑승한 채로인데 탑승한 채로 집회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다음 주면 추석 연휴죠. 이 연휴 때 있을 집회 관련 소식인데 네. 방역 당국이 벌써부터 초긴장 상태입니다. 오늘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 집회 신고는 총 835건 가운데 10인 이상으로 신고한 75건과 112건에 대해서는 금지 통보하였습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결연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광복절 연휴 기억나시죠?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주요 거점이 됐거든요. 네. 정부 당국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민경우, 김진태 두 전 의원이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 방식이 이제 차량 탑승 집회라는 거죠. 네, 두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대규모 집회 참가는 어려워졌으니 카퍼레이드처럼 차를 타고 모이자고 제안한 겁니다. 네. 실제로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했는데 지난주 일부 보수단체가 예행 연습 성격의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전국 32개 크고 작은 도시에서 동시다발 총일 대출 카퍼레이드가 카퍼레이드를 갖다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엉킵니다. 10월 3일 날 행진합니다. 10월 3일 날도 행진해요. 자, 카 퍼레이드까지 등장을 했는데 민경욱, 김진태 두 전 의원 현재 소속이 이제 국민의힘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번 연휴 때 집회하지 말라고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번 집회 때는 암묵적인 허용을 했다면 네. 이번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에서는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일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다시 준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개천절에 또다시 거리 집회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3일 만세 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지금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절제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집회를 미루라고 하면서 이제 3.1 운동에 비유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광화문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수 지지층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보면 이제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정당 입장에서는 지지 세력을 아예 외면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 오름세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다시 급격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럼 반대로 또 이제 이런 여론을 또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는 사람은 다 잡아 넣어야 해야지라는 메시지를 내서 네. 더 명확한 선긋기를 하자고 한 반면에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통,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참여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고 메시지를 내서 네. 광화문 집회 때로 다시 돌아간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와의 뉘앙스가 좀 달라진 거죠. 그렇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만화책 속으로 들어간 이해찬인데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가 만화책에 등장을 했다는 거죠? 네, 이해찬 전 대표가 주인공인 만화책이 나왔습니다. 오늘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네. 영상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시죠. 영화 배우를 꿈꿨다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송곳, 연도날, 버릇해찬 다양한 배역이 없을 텐데 이해찬의 송곳과 연도날은 화해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예리한 수술칼이었습니다. 공주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는 얼마나 잘하는지 곰곰 생각해보니 너무나 철길을 잘 깔아놓으셔서 제가 행운이었다. 자,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임기를 다 채운 건 이제 추미애 전 대표 다음 두 번째인데 사실상 정계를 은퇴했다고 봐야죠. 1972년 유신 시절 학생운동부터 따지면 50년 가까이 정치 생활을 해온 건데요. 네. 오늘 나온 만화가 아닌 글로도 자신의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정계 은퇴 이후의 계획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치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정치가 직업이 되다시피 한 30몇 년을 좀 해왔습니다. 지금부터는 회고록을 남기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주중에 이제 서울에서 도서관에 가서 이제 자료를 보고 있고 주말에 이제 세종시에 가서 놀러 다니는 분위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야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 행사는 며칠 전 신문에 광고가 나면서 정치권에 회자됐습니다. 축하나 격려가 아닌 야당 의원들의 비난 때문이었는데요. 네. 당 대표를 우상화한다, 또 잠재적 대권 후보 만들기 아니냐며 은퇴하는 육선 의원을 여전히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론토가 양키스와의 마지막 4연전 첫 판을 시원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21살 신인 커크의 깜짝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포스트 시즌 진출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류현진 선수의 가치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전운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깨비팀 토론토에 새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21살 신인 포수 커크가 주인공이었습니다. 3회 선두 타자로 나서 우익수 앞 안타. 비셋의 적시타 때 팀의 첫 득점도 올렸습니다. 키 173cm에 몸무게 120kg. 조금 둔해 보이지만 열정적인 홈 수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4회에도 첫 타자로 2루타를 때려내면서 대량 득점에 물꼬를 텄고 확실히 감을 잡은 5회엔 158km짜리 강속구도 제대로 두들겼습니다. 홈런에 조금 모자라 동료들이 더 아쉬워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길지 않았습니다. 7회 네 번째 타석에서 진짜 홈런이 터졌습니다. Can you believe it? He better break out in a smile round on the bases this time. 각기 다른 4명의 투수를 상대로 4안타 맹타. 더가웃 앞에서는 축하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Al fielder corre para atrás y cuando se volteó pensé que fue y una emoción inexplicable. 싱글 A에서 한 시즌만 뛰고 빅리그로 올라온 커크의 깜짝 활약에 11대5 완승을 거둔 토론토는 지난주 양키스전 3연패의 충격을 덜어내며 가을 야구에도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포스트 시즌 윤곽이 드러나면서 류현진의 존재감도 더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ESPN은 류현진이 없었다면 선발진을 다수 부강했던 토론토의 전략이 엉망해졌을 거라고 했고 젊은 타자가 주축인 팀 특성상 류현진 영입이 큰 소득이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For years to come, and give him credit for signing Ryu. You know, that one looks like a good one. If people thought that was an overpay, that one looks like an underpay to me. 류현진은 한 차례 더 등판한 뒤 오는 30일 포스트 시즌 1차전에 출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우진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과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이 다음 달 2차례 맞대결을 펼칩니다. 성인 국가대표팀과 23세 이하 올림픽 대표팀이 다음 달 9일과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차례 맞대결을 갖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축구대표팀이 코로나19로 9월 A매치를 치를 수 없게 되면서 두 팀의 맞대결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팀의 소집 명단이 오는 28일 발표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지 않는 한 이번 친선전은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두 경기 스코어를 합산해 승리한 팀 이름으로 1억 원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1000분의 1초 차이를 화제로 모았던 고등학교 육상 100m 라이벌이죠. 박원진 선수와 비회서 선수의 신체 운동 능력을 과학적으로 비교해봤는데요. 다음 달 재대결을 앞두고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화제를 모았던 지난달 100m 결승. 박원진과 비회사의 1000분의 1초 차 대결은 해당 영상 조회수가 210만 회를 넘길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친구한테서 받는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승을 내준 박원진이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달리기 능력을 측정하는 운동 생리학 실험실. 한 달 전 비회사와 똑같은 항목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장 비율 등 체격 조건은 비회사가, 좌우 균형과 유연성은
박원진이 우위였고 탄성은 동일하게 뛰어났습니다. 흥미로운 건 두 선수 모두 스타트가 약한 대신 막판 스퍼트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60m 이후 가속 능력을 가늠하는 무산소 지구력 측정에서 둘 다 국가대표 평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단일 친구가 저보다 한계점은 높겠지만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건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의 근육의 균형이 돼 있기 때문에 비교자 선수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근력, 근파워 수준들을 더 올리게 되면 스피드를 올리는 데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박원진은 다음 달 펼쳐질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이회사와의 불꽃 튀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다시 붙었을 때는 아마 제가 자신감 있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프로농구 KT의 새 외국인 선수 데릭슨의 깜짝 버저비터입니다. NBA 골든스테이트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하프라인 바로 앞에서 쏘아 올렸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퇴근길에 어둠이 일찍 스며들고 있죠. 밤사이 공기도 빠르게 식어가면서 내일 아침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비추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 지방의 기온이 24도 안팎까지 올라서요. 하루 사이에 기온 차이가 오늘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이 맑다 보니 아침 출근길 내륙에서는 안개가 만들어지겠고요.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이 끼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동풍이 불어들면서 내일 낮부터 차츰 비가 내립니다. 바로 일본 남쪽에 위치한 12호 태풍 돌핀 때문입니다. 이 태풍은 일본 열도에서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되겠지만 우리나라로 강한 동풍을 불어넣으면서 동해안 지방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동안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내일 서울 등 내륙 지방은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하늘에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에서는 구름만 끼는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2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